나는 20살 무렵 훈련소에서 갓 자대 배치를 받고 막 병장 만기를 바라보고 있던 고참이었지요. 이등병 시절부터 겪었던 고생을 생각하면 내가 겪는 모든 불편함은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했었답니다. 특히나 나보다 2살 어렸던 이병, 김민수라는 아이 때문에 내 속 끓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애는 내가 부대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고집세고 말귀 못 알아듣는 답답한 인간이라고 매일같이 생각했었지요. 생활과는 늘 눅눅하고 훈련 나갈 생각에 모두들 짜증이 솟구쳐 오르는 시기였답니다. 나는 그때 전역하기 전 마지막 큰 돈을 모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부모님께 드릴 용돈도 마련해야 했고 사회에 나가면 바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헛된 야망이 있었지요. 그래서 부대 내에서 사소한 돈거래를 꽤나 했었는데 대부분 내가 떼이거나 억울하게 손해보는 일은 없었답니다. 하지만 김민수 이병건은 달랐지요. 그 애가 내게 빌어먹을 돈이 딱 5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자꾸 미루는 겁니다. 나는 그 5만 원이 나중에 얼마나 큰 돈이 될지 미리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야, 김민수 이병, 너 이번 달 봉급날이라고 했지? 왜 아직도 내 돈을 안 갚는 거야? 내가 은행도 아니고 내 등록금 내주는 사람인 줄 알아? 나는 생활관 침상에 기대앉아 훈련용 양말을 꿰매고 있었는데 꿰매던 바늘을 콱 내려놓으며 쏘아붙였답니다. 생활관 안은 늘 그렇듯 퀴퀴한 땀 냄새와 낡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맞선임이 옆에서 헛기침을 했지만 나는 내 할 말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거든요. 민수 이병은 훈련복을 입은 채 서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먼지만 바라보는 듯 했지요. 죄송합니다, 고참님. 이번 주말 외출 나가서 꼭 갚겠습니다. 딱 한 번만. 그의 목소리는 앵앵거려서 듣기가 싫었지요. 나는 벌떡 일어나 그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키도 나보다 한 뼘은 작았는데 덩치도 왜소해서 늘 나약해 보였답니다. 외출? 외출 나갈 돈은 있고? 너 지난번에 담배 사느라 돈 썼다는 소문 돌던데 내 돈이 내 담배값보다도 급한 거 아니냐? 이봐, 김민수. 내가 너한테 자선사업가인 줄 알아? 너희 부모님이 나한테 이 돈을 대신 물어준다고 서면으로 보증이라도 섰어? 내 말만 믿고 내가 기다려줄 것 같아. 나는 그에게 서류라도 가져오라고 윽박질렀지요. 돈을 빌릴 때도 분명히 다음 주까지 무조건 준다고 녹음이라도 해놨어야 했는데 그 녀석은 말로만 약속했으니 내가 속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젠 지겨웠거든요. 내 고집이 워낙 세서 남의 사정 따위는 내게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내 돈이 먼저였어요. 보증서 가져와. 네가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내 부모님께 연락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게 말이야. 안 그러면 이 돈은 네가 그냥 날로 먹으려 드는 걸로밖에 안 보여. 이 군대에서 돈 빌리고 못 갚는 건 정말 치졸한 행동이거든요. 나는 그에게 매몰찬 말을 쏟아냈고 민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답니다. 내 마음은 뿌듯했지만 동시에 그 아이를 보며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내 그 씁쓸함은 내가 워낙 잘난 사람이니 그럴 만하다고 스스로 합리화했지요. 다음 날은 사격 훈련이 있는 날이었답니다. 나는 사격조의 분대장이었고 민수 이병은 내 바로 뒤번 사로에 배치되어 있었지요. 사격장 대기구역은 콘크리트 바닥에 천막만 쳐놓은 허름한 곳이었는데 먼지가 푹푹 날리고 총기 무게 때문에 어깨는 늘 뻐근했답니다. 아침부터 훈련이라 밥맛도 없는데 어젯밤 민수에게 던졌던 독한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요. 김민수, 너 지금 자세가 그게 뭐냐? 총 거치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훈련을 하겠다는 거야?
넌 이 소총을 내 부모님 유품처럼 아껴도 모자랄 판에 맨날 먼지만 털어내고 말이야. 나는 훈련 시작 전 사로 점검을 핑계로 그에게 잔소리를 퍼부었답니다. 민수는 연신 죄송합니다 만 반복했고 그의 손은 왠지 모르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더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나는 그의 그런 나약한 태도가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쯧쯧 저렇게 나약하니 돈도 못 갚지. 나는 속으로 그를 비웃었지요. 그의 옆 사로에 있던 고참 하나가 나를 힐끗 보더니 야, 김선임.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이등병한테 뭘 그렇게까지 하고 말을 흐렸는데 나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내가 얘를 훈련시켜서 사람이 되게 하는 건데 뭘. 이 녀석이 정신을 못 차리면 나중에 자기가 더 큰일 당하거든요. 내가 이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지금 강하게 가르쳐야 한단 말이야. 라고 퉁명스럽게 받아쳤지요. 내 말투는 늘 그랬듯 차갑고 모가 났답니다. 민수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사격 자세를 취할 때도 어깨에 긴장이 풀리지 않아 총구가 자꾸 흔들렸어요. 나는 그에게 냉담하게 조준선을 맞추는 요령을 설명했지만 내 목소리에는 그 어떤 애정이나 배려도 담겨 있지 않았지요. 그저 의무감으로 뱉어내는 기계음 같았답니다. 민수의 눈빛이 왠지 모르게 공허해 보여서 나는 괜히 더 화가 났어요. 내 돈을 떼먹은 녀석이 불쌍한 척하는 것 같아 역겨웠거든요. 오후 훈련이 끝나고 모두들 지친 몸을 이끌고 막사로 돌아왔을 때 나는 식당 대신 PX 앞으로 직행했답니다. PX는 부대 내 유일한 낙원이었고 이곳에서 돈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길 바랐거든요. 민수 이병은 PX 앞에서 초코파이 한 개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나는 그에게 쏜살같이 다가갔지요. 김민수, 오늘 내 봉급날 아니었어? 왜 PX에서 빈둥거리고 있어? 내 돈부터 갚는 게 내 의무 아니야? 나는 그에게 당장 지갑을 까보라고 윽박질렀답니다. 그는 내 앞에서 지갑을 꺼냈는데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잔돈뿐이었어요. 5만 원은커녕 10,000원도 제대로 안 돼 보였지요. 나는 그 모습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이게 전부야? 너 돈 어디다 썼어?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너한테 돈 빌려준 게 내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한 일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나는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가까이 다가갔어요.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지요. 고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외박 나갔다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돈을 썼습니다. 그것도 딱 3만 원만 썼는데 나머지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허공을 응시했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병원비? 훈련소 때부터 이랬지. 핑계도 가지가지다. 나는 그를 밀치고 소리쳤어요. 핑계 대지 마.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잖아. 내가 내 부모님 병원비 걱정해줄 사람으로 보여? 당장 내일부터 하루에 5,000원씩 갚아. 10일 동안 갚아. 만약 하루라도 늦어지면 내가 너한테 매일 아침 연병장 10바퀴씩 돌게 만들 거야. 똑똑히 기억해둬. PX 병이 힐끗 우리를 쳐다봤지만 그는 아무 말도 못했지요.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모질고 독한 사람인지 자각했지만 이미 늦었죠. 내 앞에 선 민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답니다. 나는 그에게 돌아섰고 그의 슬픔을 외면한 채 내 할 일 하러 가버렸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도 그 5만 원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었답니다. 그 돈보다도 이 아이가 나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좀 우쭐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며칠간 부대 내에는 나에 대한 험담과 김민수 이병에 대한 동정이 섞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나는 그 소문이 내가
돈을 무섭게 뜯어내는 악덕 고참이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직감했답니다. 특히 내가 묵고 있던 생활관 맞은편, 옆 생활관의 한 선임이 나를 빤히 쳐다보며 낄낄거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이, 김 선임, 걔한테 너무 그러지 마. 걔네 집안 사정이 안 좋다더라. 병원에 어머니가 누워 계신다는데 그런 애한테 5만 원 때문에 사람 잡네. 그려. 그 선임은 칫솔질을 하면서 얄밉게 비아꼈지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남의 집 사정까지 신경 써야 해? 나도 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나는 칫솔을 탁 내려놓고 그 선임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슨 헛소리세요? 그 애가 돈 갚는다고 약속해놓고 자꾸 미루는 게 문제지. 내가 무슨 애를 잡고 있습니까? 내가 빌려준 돈도 아닌데 왜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세요? 이건 순전히 이등병이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보증서도 없다는데 내가 그걸 믿고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당신이야말로 이상한 소문 퍼뜨려서 분위기 망치지 마세요. 내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톤은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지요. 그 선임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에이, 참 거칠어. 딱 그 수준이구먼. 그 말에 나는 더 분노했지요. 나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분노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고작 5만 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몰려야 하나 싶었고 동시에 민수 이병이 불쌍한 척 연기를 하는 것 같아 더 억울했답니다. 내 고집이 그 아이를 향한 오해를 더욱 키웠던 것이죠. 나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부대 생활이란 게 참 좁은 곳이라 내가 조금만 모나게 굴어도 순식간에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날 밤 야간 점호가 끝나고 모두가 잠잠해질 무렵 나는 유난히 심장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훈련의 피로도 있었겠지만 민수 이병을 몰아붙였던 기억 때문이었을 거예요. 나는 몰래 생활관 밖으로 나와 막사 복도를 걸었어요. 희미한 복도등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나는 민수 이병의 침상 앞에 섰습니다. 그는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훈련복을 입은 채 웅크리고 자는 모습이 꼭 어린아이 같았어요. 나는 그 애를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야, 김민수, 너 정말 아픈 데가 있는 거냐? 왜 그렇게 나한테 못 믿어온 행동만 하는 거야? 네가 정말 아프다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모질게 굴 필요가 없었을 텐데 말이야. 내가 너무 심했나? 내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나는 늘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리다고 단정짓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문득 그 애가 말했던 어머니 병원비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정말일까? 나는 훈련소 때부터 이 아이를 관찰했는데 이 아이는 담배도 안 피우고 PX에서 고가 물품 사는 것을 본 적도 없었어요. 늘 가장 저렴한 라면이나 건빵만 샀었죠. 만약 정말 어머니가 아프셔서 돈이 필요했다면 그 5만 원이 그 애에게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나는 다시 한번 그를 노려보며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제대로 된 말도 없이 약속을 어기는 건 용납이 안 돼. 이 군대에서 약속은 생명 같은 거거든. 네가 내 앞에서 눈물이나 글썽이면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네가 나한테 증명했어야지. 고참님,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이 돈이 급히 필요합니다. 다음 주까지 무조건 이자까지 쳐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정식으로 서류라도 써줬어야지.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건 나한테는 변명일 뿐이었단 말이야. 나는 끝까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의 웅크린 어깨를 보니 더 이상 독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 내 침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며칠 후 나는 탄약고 옆 창고에서 잡무를 맡게 되었어요. 낡은 군수 물품들을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서류철들이 가득했지요. 그 서류철들을 정리하다가 왠지 모르게 손때 묻은 작은 철제 파일철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마도 행정병들이 실수로 버린 것 같았답니다. 나는 호기심에 그 파일철을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온갖 영수증과 자잘한 메모들이 들어있었지요. 대부분은 훈련 관련 확인서나 물품 수령증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중 맨 밑에 끼워져 있던 낡은 종이 한 장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답니다. 그 종이에는 펜으로 급하게 적힌 내용과 함께 서명이 2개 찍혀 있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김민수 이병은 본인의 동의하에 선임병 박정호에게 금일 일금 5만 원을 차용함. 상환 기한은 봉급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함. 그리고 그 밑에는 희미하게 번진 글씨로 김민수의 서명이 있었어요. 나는 그 서명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답니다. 분명 민수가 나에게 돈을 빌려갈 때 나는 그런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저 말로만 받아내려 했었지요. 더 이상한 것은 그 밑에 또 하나의 서명이 있었는데 그 서명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왠지 모를 위화감에 그 서류를 들고 훈련장 주변을 서성였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왜 여기에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이 찍혀 있지? 설마 이 돈이 내가 빌려준 돈이 아닌데 내가 이 아이에게 빚을 줬다는 걸로 기록된 건가? 나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군대에서 이런 서류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돈 거래가 있었다는 공식 기록이니까요. 나는 그 서류를 쥔 채 며칠 전 민수 이병에게 모질게 대했던 기억을 되짚어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5만 원을 빌려줬다고 기록된 이 문서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 낯선 서명은 또 누굴까요? 결국 나는 그날 저녁 PX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김민수 이병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내 손에는 그 낡은 서류철이 땀에 절어 끈적거리고 있었지요. 야, 김민수, 너 이리 와봐. 이 서류가 뭔지 나한테 설명해. 나는 더 이상 돌려 말할 기분이 아니었답니다.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내가 든 서류철을 보더니 흠칫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고참님,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덥석 잡고 PX 앞에 낡은 의자에 그를 거칠게 앉혔습니다. 설명해. 이게 뭐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왜 네가 나한테 빌린 게 아니라 낯선 사람이 너한테 빌려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서명은 또 뭐야? 네가 나한테 5만 원 갚으라고 쪼아댔던 건 전부 이 서류 때문이야? 나한테 돈 떼먹은 놈은 너였는데 왜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지? 나는 그날의 분노를 다 쏟아내고 싶었어요. 내 고집대로 이 아이가 나를 속여서 돈을 떼먹으려고 계획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싶었거든요. 네가 나한테 돈 갚으라고 하던 그 며칠 동안 네가 이 돈을 다른 데다 썼을 거라고 내가 생각했었는데 내가 틀렸니? 솔직하게 말해.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고참님. 그건 제가 드린 돈이 아닙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고 나는 그의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변명하지 마. 네가 이 부대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상황에 몰렸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야. 네가 나한테 돈을 갚아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이런 이상한 서류가 나와? 네가 나를 기만하려고 일부러 만든 거 아니야? 나는 그 서류를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비난했답니다. 나는 그가 5만 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나를 빚 독촉하는 악력으로 몰아넣기 위해 이런 조작을 했다고 굳게 믿었지요. 다음 주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고
나는 그와 마주칠 때마다 이 서류 문제를 따져 물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답니다. 사격장 대기구역의 퀴퀴한 흙먼지 냄새가 예고 없이 그날의 대화를 떠올리게 했지요. 나는 그에게 며칠 동안 말도 걸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훈련 준비만 하라고 윽박질렀을 뿐이었지요. 나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만약 이 서류가 부대 행정 쪽으로 넘어가서 내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나는 전역을 앞두고 이런 일로 경위서를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싫었거든요. 나는 그 애를 노려보며 생각했어요. 저 녀석이 대체 무슨 수를 쓰려고 이러는 걸까? 내 앞에서 그렇게 약한 척 연기하더니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판을 짜고 있었단 말이야. 나는 그가 다음 훈련 날 내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이 서류의 출처와 목적을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나는 이 억울함을 풀고 싶었고 내 고집 때문에 그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 싶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였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죄책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으로 가는 길, 나는 유독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흙먼지를 밟으며 걸을 때마다 그 서류의 낯선 서명이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답니다. 드디어 다음 훈련 날이 밝았고 나는 사격장 입구에서 묵묵히 방탄 헬멧을 쓰고 총기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김민수 이병은 늘 그랬듯이 내 뒤에서 조용히 자신의 장비를 챙기고 있었지요. 그 아이는 지난번 PX 사건 이후로 나를 완전히 피하는 듯했습니다. 나는 그가 내 뒤에 섰을 때 일부러 천천히 소총을 조립했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김민수, 그 서류 너 왜 나한테 들키게 놔뒀어? 이제 와서 발뺌할 생각하지 마.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그는 헬멧을 만지작거리더니 훈련장 입구를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나는 초조해졌어요. 대답을 해, 이 녀석아.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는 훈련장 입구의 낡은 철문을 응시한 채 희미하게 읊조렸습니다. 고참님, 제가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비겁해서.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듯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저에게만 선명하게 들렸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철문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가 침묵하는 모습에서 나는 어쩐지 그가 뭔가 엄청나게 무거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지요. 내가 돈 때문에 그를 비난했을 때 그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더 큰 이유 때문에 버거워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의 침묵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우리는 훈련을 마치고 대기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훈련의 긴장이 풀리자 내 안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나는 훈련이 끝난 직후 그를 사격장 대기구역 구석으로 불러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병사들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어요. 김민수, 너 지금부터 내 눈 똑바로 봐. 내가 너한테 그 돈 빌려준 사람도 아닌데 왜 네가 나한테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 낯선 서명이 뭔지 오늘 여기서 끝장 봐야겠다. 나는 그 서류철을 다시 꺼내 그의 앞에 놓았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꾹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요. 고참님, 이건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니 병원에 갔다가 병원비를 급하게 마련하느라 부대 내 사병 대출 시스템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용으로는 안 되어서 선임 한 분께 부탁드렸던 겁니다. 그 선임이 병원비를 대신 내주시면서 저한테 5만 원만 먼저 갚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받고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그때 훈련병들을 인솔하던 중대장님이 그쪽으로 지나가시다가 멈춰 서셨습니다.
중대장님은 내 손에 들린 낡은 서류철과 민수의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보시더니 왠지 모를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지요. 중대장님이 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정호 병장, 잠시 나 좀 따라와 보지.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이게 뭐야? 돈 문제로 중대장님까지? 나는 중대장님을 따라 부대 행정실 근처의 작은 사무실로 끌려갔어요. 중대장님은 내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 병장, 자네가 김민수 이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민원이 들어왔지. 그래서 내가 이 서류들을 확인해 봤어. 중대장님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는데 거기에는 내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5만 원의 기록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었답니다. 김민수 이병의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의독하셔서 긴급 수술이 필요했고 병원에서는 당장 50만 원을 요구했답니다. 이 아이는 당장 그 돈이 없었지. 그래서 군복무 중인 상황이라 일반 대출은 불가능했고 부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자네의 맞선임이었던 최상병이 그 아이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자신의 봉급에서 50만 원을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최상병이 김민수 이병에게 일단 병원비를 내고 자네에게 빌린 5만 원은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서 그 5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했던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답니다. 내가 그토록 모질게 뜯어내려 했던 5만 원은 사실 내가 아닌 최상병이라는 사람이 김민수에게 빌려준 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가 나에게 빌린 돈이라고 착각하여 그토록 독하게 굴었던 것이었지요. 잠깐만요, 중대장님. 그럼 제가 김이병에게 독촉했던 건 대체 뭡니까? 나는 억울함에 소리쳤지만 중대장님의 시선은 나를 꾸짖고 있었답니다. 자네가 김이병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을 때 이병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돈이 없다고 했지. 자네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더 독하게 구렸단 말이야. 김이병은 그 서류를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돈을 갚기 위해 매일 밤낮으로 일했지만 정작 그 돈의 주인은 최상병이었던 거지. 김이병은 자네가 오해할까봐 그리고 최상병에게 피해가 갈까봐 차마 말을 못했던 겁니다. 나는 그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억지로 서서 중대장님께 말했답니다. 중대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고집이 세서 그 애의 사정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5만 원을 제가 빌려준 돈이라고 착각하고 그 애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 낡은 서류철은 아마 최상병이 저에게 오해받지 않으려고 챙겨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애에게 했던 모든 독한 말들이 다 그 애의 아픔을 모른 채 내 오해로 빚어진 것이었군요. 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질게 굴었던 것은 내가 억울하게 돈을 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사실 그 오해의 시작이 순전히 나의 독선이었던 겁니다. 나는 그날 당장 최상병에게 찾아가 사과해야겠다고 중대장님께 간청했지요. 중대장님은 한숨을 쉬시며 일단 김이병의 어머니는 수술을 잘 마치셨고 최상병도 모든 것을 정리했으니 안심해라. 하지만 박 병장, 자네는 그동안 김이병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곧장 최상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탄약고 뒤편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의 앞에 섰을 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김이병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오해하고 그 아이를 몰아붙였던 내가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웠거든요. 최상병님, 내 목소리는 쉰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가 우연히 찾았습니다. 제가 김이병에게 했던 모든 비난과 독촉이 전부 저의 오해였습니다.
제가 그 애에게 빌려준 돈도 아닌데 제가 그 애를 빚쟁이 취급하고 악덕 고참처럼 굴었습니다. 상병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신 건지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최 상병은 묵묵히 서류철을 받아들고 잠시 쳐다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떠한 원망도 없었답니다. 박 병장,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도 사실 김이병이 너무 착해서 괜히 자네가 오해할까봐 말을 못했어. 그리고 그 애는 워낙 순진해서 누군가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했겠지. 자네가 돈을 갚으라고 했을 때 그 애는 자기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닌데도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괴로웠을 거야. 최 상병의 말은 나에게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이 나의 오만과 편견에서 비롯되었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내 침상에 누워 한참을 울었답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김민수 이병은 사실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희생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 아이에게 돌아가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었지요. 며칠 후 김민수 이병은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잠시 부대를 나가게 되었답니다. 나는 그를 배웅하기 위해 부대 정문 앞에 섰어요. 그는 군화끈을 다시 한번 조여매고 있었는데 전보다 훨씬 굳건해 보이는 모습이었지요. 최 상병에게 받은 도움과 나에게 받은 모진 대우 속에서 그는 아마도 훨씬 단단해졌을 겁니다. 그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억지로 표정을 감추려 애썼답니다. 김민수, 가봐. 나는 짧게 말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내게 경례를 붙였답니다. 고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덤덤함과 깊이가 깃들어 있었지요. 몸 건강히 가라. 내 어머니도 곧 괜찮아지실 거야. 내가 겨우 이 말을 건네자 그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나는 그가 정문을 넘어 멀리 걸어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답니다. 낡은 서류철 한 장이 나의 고집과 오해를 모두 깨부수고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어요. 그 아이를 향한 나의 모진 말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지만 최소한 이제라도 그 희생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부대 정문은 왠지 모르게 푸른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나는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반성하며 앞으로는 타인을 쉽게 판단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지요. 그 모든 오해를 끝낸 것은 낡은 차용증 한 장과 그 뒤에 숨겨진 따뜻한 진실이었답니다.